손에 5억 원을 쥔 노인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온 가족의 눈엣 가시가 될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80살의 김영자 할머니입니다. 원래는 그저 요양원에서 조용히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복권에 당첨된 그 순간부터 가슴 시린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당장 달려와 수발을 들겠다며 아부를 떨었고, 누군가는 묵묵히 어머니의 선택을 곁에서 지켜주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할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또 누가 진짜 가족의 정침을 일깨워 주었을까요? 믿기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이런 일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어쩌면 훗날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늙고 돈을 쥐게 되면 진짜 본색을 드러내는 건 낯선 타인이 아닙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핏줄, 가족입니다. 오늘 김영자 할머니의 실제 사연을 통해 그녀가 어떻게 냉철한 선택으로 자신의 노년과 존엄을 지켜냈는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로 80입니다.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았지. 제 인생이 이 나이에 이렇게 급커브를 돌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 박동수 영감과는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젊은 시절 영감은 건설 현장에서 미장 일을 했고, 저는 재래시장에서 두부 장사를 하며 아들, 딸, 남매를 키워냈습니다. 비록 넉넉하진 않았어도 밥 굶지 않고 살았으니 그만하면 됐다 싶었지요. 하지만 영감이 늙으면서 몸이 성한 곳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그 뒤로 말도 어눌해지고 거동이 불편해져 제 손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소변 받아내기, 목욕시키기, 끼니마다 약 챙겨 먹이기,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말수는 줄었지만 영감의 눈빛만 봐도 저는 녀석이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빌라 3층에 살고 있습니다. 휠체어에 태운 영감을 데리고 오르내릴 때마다 층계참에서 2번은 쉬어야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늙어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서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장을 보러 나갔을 때였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새벽 공기에는 눅눅한 습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도는데 편의점 문 앞에 붙은 스핏도 복권 5장 사면 1장 덜하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홀린 듯 발길이 그쪽으로 향했고 주머니에 있던 쌈짓돈을 꺼내 복권을 샀습니다.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재미삼아 운이나 시험해보자는 마음이었죠. 시장에서 거스름돈을 기다리며 무심코 열쇠로 복권을 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칸에 5억, 설마 500원이겠지 싶었는데 두 번째 칸도 5억, 세 번째 칸마저 5억이 나왔습니다. 순간 멍하니 돋보기를 고쳐 쓰고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세 칸의 숫자가 똑같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려 편의점으로 달려가 점원에게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점원은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당첨되셨어요. 이거 1등 5억 원이에요. 머릿속이 웅하고 울리면서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5억 원. 평생 제 이름 옆에 놓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리에 떠오른 건 집이나 차가 아니었습니다. 창밖 어딘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딱 한마디를 뇌까렸습니다. 나랑 영감. 이제 요양원에 가서 편히 죽을 수 있겠구나. 자식들에게는 바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호수처럼 차분해지더군요. 이 돈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제가 꿈꾸던 평온한 노년은 물거품이 될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는 영감을 장애인 콜택시에 태우고 서울 본점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당첨금 수령 절차는 꽤 복잡했습니다. 신분증과 복권을 내밀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도 하고
인증 사진까지 찍어야 했습니다. 직원은 세금을 떼고 나면 약 3억 원 후반대의 돈이 사흘 안에 계좌로 들어올 거라고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지난 80년 고단한 삶에 대한 보상 같았습니다. 저는 돈을 2개의 계좌로 나누어 이체 한도를 설정해 두고 통장에 남편 박동수의 이름도 함께 올렸습니다. 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래야 제 마음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날 저녁, 영감이 제일 좋아하는 소고기 무국을 끓여 침대 머리맡에 앉아 떠먹여 주었습니다. 영감이 의아한 듯 저를 쳐다보더군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감, 나 오늘 복권 당첨됐어. 5억이래. 우리 이제 실버타운 갈 수 있어. 더 이상 계단 오르내릴 필요도 없고 아파도 간병 걱정 안 해도 돼. 영감은 눈을 깜빡이더니 입가 근육을 실룩거리며 웃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거칠어진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 돈 우리가 평생 아끼고 고생해서 얻은 마지막 복이야. 우리를 위해서만 쓰자. 알았지? 우리는 자식들에게, 심지어 아이들에게조차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돈이란 게 햇빛을 보면 상하기 쉬운 음식처럼 사람의 마음도 변질시킨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했던 70년대 초반, 세상은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부에겐 철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들 공부는 시키자는 거였죠.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만 믿고 우리처럼 흙바닥 구르지 말라고요. 특히 아들 민호에게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민호는 머리가 비상해서 어릴 때부터 성적이 좋았습니다. 아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저는 딸 지은이가 다니던 학원마저 끊고 민호에게 고액 과외를 붙였습니다. 민호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했고 대기업에 취직까지 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자랑이었죠. 결혼할 때도 전세 자금 내놓으라길래 두말 않고 평생 모은 적금 깨고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금가락지까지 팔아 보태줬습니다. 그저 아들이 성공해서 훗날 늙은 부모를 지켜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민호는 겉보기엔 번듯한 직장인이었지만 실속은 없었나 봅니다. 나중에 들으니 회사를 몇 번 옮기더니 최근엔 구조조정으로 잘렸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도 일을 그만뒀다는 소리를 건너 들었지만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민호가 갑자기 살갑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 엄마, 아버지는 어때요? 바람 쐬러 안 가실래요? 하며 안부를 묻더군요. 심지어 집에 찾아와 잡동산 일을 정리해 주겠다. 아버지 일광욕을 시켜드리겠다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처음엔 철이 들었나 싶어 대견했습니다. 하지만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던 민호의 시선이 자꾸 안방 장롱 쪽을 향하는 걸 본 순간 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부엌 서랍 깊숙이 숨겨둔 금고 열쇠가 사라진 걸 알았습니다. 저는 모른 척했지만 마음속에는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민호가 며느리와 함께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과일을 깎으며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2분 여기서 지내기 힘들지 않으세요?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애들도 다 컸고 방도 남는데 합치면 엄마가 손주들도 봐주고 좋잖아요. 저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요양원에 들어갈 생각이다. 거기가 전문 간병인도 있고 편해. 순간 민호의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요양원이요. 거기 한 달에 수백만 원씩 깨지는데 거길 왜 가요? 돈 아깝게 우리가 모신다니까요. 저는 웃으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건 효심이 아니라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라는 걸요. 그날 저녁거리를 사러 편의점에 갔다가 복권방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보자마자 귓속말을 하더군요. 김 여사님, 아드님이 며칠 전에 왔다 갔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뭐 하러? 아니,
그냥 어머니 요즘 별일 없으냐. 우리 집사람도 복권이나 사볼까 한다면서 슬쩍 떠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 여사님이 1등 당첨됐다고 말해줬죠. 그랬더니 얼굴색이 싹 바뀌어서 나가던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제 입에서 돈 얘기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집에 들어서니 민호가 거실에서 아버지 손톱을 깎아주며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돈 어떻게 쓰실 거예요? 저는 시치미를 떼고 되물었죠. 무슨 돈? 에이, 엄마 복권 당첨됐다면서요. 친구한테 들었어요. 5억이라면서요. 설마 아니라고 하실 건 아니죠? 저는 소파에 앉아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너 참 똑똑한 놈이 친구놈 헛소문이나 믿고 다니냐? 아들은 제 말투가 심상치 않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혹시나 사기당하실까봐 걱정돼서 그러죠. 그런 눈먼 돈은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돈은 나랑 내 아버지 목숨값이다. 우리 노후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넌 신경 꺼라. 아들은 입을 달싹거렸지만 제가 찻잔을 들어 물을 마시며 시선을 돌리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아들은 친척들 단체 채팅방에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로또에 당첨됐는데 자식들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신다. 여든 노인이 그 큰 돈을 쥐고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하소연을 한 겁니다. 먼 친척 고모까지 전화를 걸어와 정말 당첨됐냐? 왜 자식한테 좀 나눠주지 그러냐며 훈수를 두더군요. 저는 쓴 웃음만 나왔습니다. 다들 남의 돈이라고 참 쉽게들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상처를 주는 사람은 남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딸 지은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우리 집 형편이 제일 어려울 때 태어났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시장 좌판에 쭈그리고 앉아 장사를 했고, 지은이가 태어나자마자 옆집에 맡겨두고 다시 두부를 팔러 나갔습니다. 지은이는 어릴 때부터 순했습니다. 때 한 번 쓰는 법이 없었죠. 저는 늘 딸에게 오빠 대학 가야 하니 내가 일찍 취직해서 도와라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 들어갔고 야간 대학을 다니며 번 돈을 집에 보탰습니다.
옆에서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지은이 아가씨가 요즘 자주 드나드는 것도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지은이는 나 요양원 알아보러 오는 거다. 돈 달라는 소리 한 번 안 했어. 민호가 발끈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그동안 지은이 챙기느라 저한테 소홀했던 거 인정하시죠? 당첨된 거 저한테는 숨기고 지은이한테만 말하고 이러시면 섭섭하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기가 찼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나와 내 아버지가 들어갈 실버타운 계약서다. 보증금이랑 월 생활비, 간병비, 의료비까지 해서 15년치 예산 4억 잡아놨다. 나머지 1억 중 5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남겨둘 거고 남은 건 내가 죽고 나면 너랑 지은이 똑같이 반반씩 나눠 갖게 유언장 써놨다. 서류를 훑어보던 민호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엄마, 우리를 남 취급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를 부모가 아닌 돈주머니로 보지 않았느냐. 제가 싸늘하게 쏘아붙이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싸울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다. 늙어서 자식한테 배신당하고 피눈물 흘릴까봐 그게 무서워서 이러는 거야. 그들이 돌아가고 난 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영감이 제 옷소매를 잡아 끌더군요. 앙상한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정리했어. 다음 날 지은이가 왔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계약서 사본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리더군요. 엄마, 이게 뭐야? 오빠 다녀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편한 대로 해. 혹시라도 불안하면 내가 변호사 사서 공증받는 거 도와줄게.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저는 울컥해서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건 내 오빠가 덤비는 게 아냐. 네가 너무 욕심이 없어서 엄마가 미안해서 그런다. 지은이는 제 등을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엄마 돈은 엄마 거야. 난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거면 돼.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셈법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요양원으로 이사하던 날. 저는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80년을 살고 나서야 말입니다. 요양원은 참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창밖으로는 산책로가 보이고 날이 좋으면 햇살이 방 안 깊숙이 들어와 바닥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개인 욕실도 있고 간호사가 매일 혈압을 재고 약을 챙겨줍니다. 밥도 맛있고요. 무엇보다 더 이상 3층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아도 되고 한밤중에 영감을 업고 응급실로 뛰지 않아도 됩니다. 영감은 전문 요양보호사가 돌봐주고 저는 난생 처음 여유롭게 소설책을 읽거나 베란다 화초를 가꾸며 시간을 보냅니다. 지은이는 잊을만 하면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줍니다. 어떤 날은 맛있는 떡을 사오고 어떤 날은 꽃을 사옵니다. 엄마가 옛날에 기분 좋을 때 콧노래 흥얼거리던 날엔 항상 꽃을 사왔잖아. 딸의 말에 목이 매더군요. 반면 아들 민호는 제가 돈을 안 주겠다고 선언한 뒤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가끔 며느리가 의례적인 안부 문자를 보내오지만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가장 솔직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도구도 투자의 대상도 아닌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관계 말이죠. 돈 있는 노년은 사치가 아니라 자유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고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는 자유. 저는 하루 이체 한도를 걸어두고 통장과 도장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심지어 상조회사 계약도 다 끝냈습니다. 장례식 크게 하지 말고 화장해서 수목장으로 뿌려달라고요. 제 인생 80년. 늘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를 위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얼마 전 결혼 기념일에 지은이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손녀가 우리 부부 사진을 찍으며 말하더군요. 할머니, 나 나중에 커서
앨범 만들 거야. 우리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용감하다고 자랑할 거야. 그날 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돈은 나를 위해 써야 한다고 했지만 하나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나를 돈이 아닌 사람으로 봐주는 이들에게 마음을 남기는 것. 그게 진짜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늙어서 돈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그 많은 돈 쥐고 있으면 뭐하냐, 자식들 좀 주지라고 수군대는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돈을 미리 주면 효도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찬밥 신세가 돌아옵니다. 아파도 병원비 걱정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내 돈으로 사 먹고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내 맘대로 하는 것.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어떤 할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난 자식이 없어서 참 다행이야. 빚진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으니 마음이 편해. 자식이 있어도 아픈 내색 못하고 눈치만 보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5억 원으로 산 건 호화로운 생활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비굴해지지 않을 존엄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남편과 햇볕 쬐며 평화롭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후회되는 게 있다면 이 단순한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것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 손에 큰 돈이 쥐어진다면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할머니처럼 자신을 위해 남겨두시겠습니까?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무조건 양보하고 희생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진정한 효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나이 들어 지켜야 할 자존심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평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 부탁드립니다.